어머니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며느리가 은행 직원 앞에 치매 진단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감도장과 통장까지 꺼내놓았지요. 그러니까 어머니 명의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데 문제 없죠? 그 순간 제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미라.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굳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앞에 놓인 인감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어젯밤 내 장롱 밑에서 훔쳐간 도장이구나. 어머니가 여길 어떻게? 그리고 지점장님. 저는 치매 진단서를 가리켰습니다. 그 진단서에 적힌 병원 기록번호부터 확인해 보세요. 은행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치매 환자는 제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운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희입니다. 올해 72이 되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집은 낡았지만 마당에는 남편이 심어놓은 감나무가 있었고 담장 아래에는 제가 키우는 상추와 고추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냐고 물었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 생활을 잘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라디오를 켜고 마당을 쓸고 일주일에 2번은 주민센터 노래교실에도 나갔습니다. 친구 복자와 시장에서 국수를 먹기도 했고요. 물론 가끔 깜빡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안경을 머리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찾기도 했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릴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 나이에 그 정도 실수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게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47살인 도윤이입니다. 도윤이는 아내 미라와 고등학생 딸 서윤이를 데리고 차로 30분쯤 떨어진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아들은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아주 잘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게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며느리 미라도 처음에는 싹싹했습니다. 명절마다 음식을 해오지는 않았지만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말하곤 했지요. 어머니, 요즘 세상에 며느리한테 음식 시키시면 안 돼요. 그냥 사 먹고 편하게 살아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저는 고마웠습니다. 제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 보내주면 미라는 꼭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갈비찜은 진짜 식당 차리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 가족이 갑자기 큰 여행 가방을 끌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웬 짐이 이렇게 많니? 제가 묻자 미라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욕실 공사를 하게 됐어요. 먼지도 많이 나고 물도 며칠 못 쓴대요. 그래서? 일주일만 여기서 지내면 안 될까요? 자식이 집을 고친다는데 일주일쯤 못 재워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방도 2개나 비어 있었고요. 그래. 편하게 있다 가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이 제 집에 들어온 진짜 이유를 몰랐습니다. 첫날 저녁 미라는 냉장고와 찬장을 모두 열어보았습니다. 어머니, 유통기한 지난 게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다 확인했는데. 이 두부는 어제까지고 이 우유는 오늘까지잖아요. 오늘까지면 오늘 먹으면 되지. 제가 웃으며 말했지만 미라는 웃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위험해요. 어머니 혼자 계시다가 탈나시면 어떡해요? 미라는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들을 쓰레기 봉투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먹을 수 있는 반찬까지 버리려 하기에 제가 막았습니다. 그건 엊그제 만든 거야. 어머니, 언제 만드셨어요?
목요일. 오늘 토요일이에요. 알고 있다. 순간 미라가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제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마치는지 시험하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제가 늘 현관 서랍에 두는 열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모두 뒤졌지만 열쇠는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여기에 놨는데. 그러자 미라가 냉장고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열쇠는 냉장고 계란 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거기에 넣어? 어머니가 넣으셨겠죠. 아니다. 나는 냉장고에 열쇠를 넣은 적 없어. 미라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어머니 요즘 이런 일 자주 있으셨어? 도윤이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깜빡하는 거 많아? 열쇠 한 번 없어진 걸 가지고 무슨 소리야. 그냥 물어보는 거야. 저는 불쾌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열쇠를 들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실수로 넣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제 지갑이 쌀통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보일러가 한여름 온도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챙겨 먹는 혈압약도 약통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약이 없잖아. 어제 다 드신 거 아니에요? 새로 뜯은 지 사흘밖에 안 됐어. 혹시 한꺼번에 여러 알 드신 건 아니죠? 미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표정이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눈은 걱정보다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는지 당황하는지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장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손녀 서윤이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할머니 시장 가세요? 그래. 두부 좀 사오려고. 저도 같이 갈게요. 평소 같으면 휴대전화만 들여다볼 아이가 웬일인가 싶었지만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벗어나자 서윤이가 자꾸 뒤를 돌아봤습니다. 왜 그래? 할머니, 아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말 다 믿지 마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서윤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제 할머니 열쇠 있잖아요. 냉장고에 있던 거. 서윤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넣는 거 봤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 엄마가? 네. 왜 그런 짓을 했대? 모르겠어요. 제가 부엌에 물 마시러 나왔는데 엄마가 할머니 열쇠를 냉장고에 넣고 있었어요. 너 잘못 본 거 아니니? 아니에요. 서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뭐 하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소리 내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자꾸 물건을 이상한 곳에 두니까 확인해 보는 거라고요. 그 순간 등 뒤로 차가운 기운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열쇠뿐이었을까요? 지갑도 약도 보일러도 전부 미라가 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당장 집으로 돌아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가 제 손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말했다고 하지 마세요. 왜? 엄마 요즘 무서워요. 내 엄마가 너한테 무슨 짓 했니? 그런 건 아닌데 아이는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아빠한테도 자꾸 이상한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요. 무슨 서류? 모르겠어요. 아빠가 내용을 읽어보려고 하면 엄마가 그냥 사인부터 하라고 하네요. 서윤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미라가 왜 저를 기억력이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미라야, 아까 내 지갑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지? 쌀통이요. 그래. 내가 요즘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제가 일부러 기운 없는 표정을 짓자 미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금방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병원? 요즘은 치매도 초기에 발견하면 약 먹고 관리할 수 있대요. 치매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역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면서 가장 두려워했던 병이 치매였습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밤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들 도윤이도 미라의 말을 거들었습니다. 엄마 검사 한번 받아보자. 아무 일 없으면 우리도 안심하고.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도윤이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응? 너도 내가 이상해 보이니? 아들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검사만 해보자는 거야. 일주일만 머문다던 아들 가족은 욕실 공사가 늦어진다며 열흘째 제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흘 동안 저는 멀쩡한 물건을 수없이 잃어버렸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의심받았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미리 예약해 두었다며 저를 대학병원 근처의 한 신경과 의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병원 이름을 묻자 미라는 인터넷에서 유명한 곳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자 젊은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정희입니다. 연세는요? 72이요. 오늘 날짜 아십니까? 저는 정확한 연도와 월일, 요일까지 대답했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단어를 말한 뒤 기억해보라고 했습니다. 사과, 자동차, 모자. 간단한 계산도 시켰고 시계를 그리게도 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었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의사 옆에서 계속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집에서는 훨씬 심해요. 보호자분 검사 중에는 답변을 대신하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그런데 열쇠를 냉장고에 넣고 지갑을 쌀통에 넣으셨거든요. 의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물건이 거기서 발견된 건 맞지만 제가 넣은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넣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옆에 앉은 미라를 한번 쳐다봤습니다. 미라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걱정스러운 며느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서윤이에게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의사는 말했습니다. 현재 검사만 보면 치매로 진단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미라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연령에 따른 건망증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으로 인한 일시적인 인지 저하일 수도 있습니다. 경도인 지장의 가능성은 지켜봐야 하지만 오늘 검사로 치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단서에는 뭐라고 나와요? 미라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진단서가 필요하십니까? 보험 때문에요. 저는 보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보험? 제가 묻자 미라는 급히 말을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장기요양 등급 같은 거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알아보려는 거예요. 의사는 일단 검사 결과지만 발급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라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치매 아니라잖아. 지금 당장은 그렇다는 거죠. 내가 치매이길 바랐니? 미라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는 의사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꾸 우기잖아. 제가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죠. 그러면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진단서부터 물어봤니? 나중을 대비하려고 그랬어요. 미라는 갑자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쓰러지시면 제가 모셔야 하잖아요.
도윤 씨는 회사 때문에 바쁘고 결국 제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미리 알아보는 게 잘못이에요. 며느리가 울자 오히려 제가 미안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운전하던 도윤이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라한테 왜 그래? 다 엄마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너는 병원에서 의사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은 하니? 뭘? 치매가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도 가능성 있다고 했잖아. 경도인지 장애를 지켜보자고 했지 치매라고 한 게 아니다. 도윤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 지금 어디 가는 길이지? 운전하던 며느리 미라가 흠칫했습니다. 집에 가잖아. 아, 맞다. 아들의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이 사업 걱정 때문에 정신이 없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려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나가는데 작은 방에서 미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검사 결과로는 안 된다니까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소리를 죽이고 문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의사가 치매라고 안 써줬어요.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던 미라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걸 제가 모르겠어요? 다음 주까지. 대출 막지 못하면 가게도 집도 다 넘어가요. 대출이라는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라가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헷갈리게 만들면 본인도 자기가 치매라고 믿을 거예요.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병원 기록 번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름만 바꾸면 된다면서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단서만 만들면 성년 의견 신청하고 도윤 씨가 재산 관리하게 하면 돼요. 어차피 도윤 씨는 제가 시키는 대로 할 테니까. 미라는 잠시 뒤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 담보로 3억만 나오면 전부 해결돼요. 제 집을 담보로 3억을 대출받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가 며느리의 뺨이라도 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따져봤자 미라는 모든 말을 부인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녹음하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들었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들까지 미라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재산은 지금 살고 있는 집과 남편에게 물려받은 작은 상가 하나였습니다. 상가가 오래되어 큰돈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지만 월세를 받으면 혼자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 집하고 상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이름으로 지켜. 자식이 어렵다고 해도 전부 내주지 말고. 그때는 왜 그런 말을 하나 싶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부모 재산을 빼앗으려 하겠느냐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사람의 마음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침이 밝자 저는 평소처럼 밥을 차렸습니다. 미라는 피곤한 얼굴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밤에 잘 주무셨어요? 잘 잤지. 저는 일부러 며느리를 향해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미라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수요일이요. 그렇구나. 나는 자꾸 목요일인 줄 알았네. 사실 그날은 정확히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틀린 척하자 미라와 아들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저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면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치매 환자가 되어주기로 말입니다. 다만 진짜 기억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기억을 잃은 척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외출한 사이 저는 친구 복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복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저보다 목소리도 크고 성질도 급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통화 내용을 이야기하자 복자가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 녹음도 없고 증거도 없어. 그럼 아들한테 말해. 도윤이는 미라 말을 믿는다. 내 아들이 바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도윤이의 행동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앞서 했던 말을 잇는 일도 있었고 집에 오는 길을 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복자는 제게 작은 녹음기를 하나 건넸습니다. 우리 아들이 회의할 때 쓰라고 사준 건데 난 쓸 일이 없어. 앞으로 며느리랑 말할 때 이거 켜놔. 저는 녹음기를 손바닥 안에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곧바로 은행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은행의 이수진 과장은 제가 남편과 함께 적금을 들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직원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수진에게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수진은 심각한 표정으로 제 말을 들었습니다. 혹시 따님이나 며느님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인감도장 위치는요? 집 장롱 아래 서랍에 있어요. 오늘 바로 가져오셔서 안전한 곳에 맡기시는 게 좋겠어요. 비밀번호도 전부 바꾸고 고액 거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도록 등록해 드릴게요. 누가 치매 진단서를 가지고 오면요. 진단서 하나만으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까지 가져오거나 후견 절차를 밟으려 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지는 제 계좌에 이상거래 알림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틀리거나 서류를 제출해도 연락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느리의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 더 심하게 기억을 잃은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같은 질문을 3번씩 했습니다. 도윤아, 너 회사는 요즘 잘 되니? 아까 물어봤잖아. 내가? 네. 요즘 내가 왜 이러지? 제가 겁먹은 표정을 지으면 미라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 통장과 부동산 서류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혹시 중요한 서류 잃어버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관해 드릴까요? 무슨 서류? 집문서나 상가 계약서 같은 거요. 그게 어디 있더라? 제가 기억나지 않는 척하자 미라는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봤지? 이대로 혼자 두면 안 된다니까. 그날 밤 미라는 아들과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방문을 조금 열어두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해. 뭘? 집하고 상가 관리 우리한테 맡기시라고. 엄마가 싫다고 하잖아. 지금 어머니 판단력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잖아. 집에서 이러는 건 당신도 봤잖아. 그래도 엄마 재산이야. 그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아들이 처음부터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대출 다음 주까지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2달이나 밀렸어. 거래처에서 고소한다고 연락 왔고. 조금만 기다리면 공사 대금 들어와. 그 말 석 달째야.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뭘 알아서 해? 지난주에는 거래처 사장 이름도 기억 못했잖아.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으로 대출만 받으면 돼. 나중에 돈 들어오면 갚으면 되잖아. 엄마가 허락 안 해. 그러니까 당신이 후견인이 되어야 한다고. 후견인?
어머니가 치매면 가족이 재산 관리해야 하잖아. 엄마 치매 아니야. 당신은 어머니가 치매가 아니길 바라는 거겠지. 잠시 뒤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머리 아파. 약 먹었어? 무슨 약? 병원에서 받은 약. 나 병원 갔었나?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미라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잠을 못 자서 받은 수면제 말이야. 아, 맞다.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제게 무언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재산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가 저를 목욕탕에 모시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평소라면 고맙다고 했겠지만 저는 미라가 집 안을 비우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다. 어디 아프세요? 그냥 쉬고 싶어. 그럼 제가 약국에서 약 사다 드릴게요. 미라는 계속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눈을 감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1시간쯤 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눈을 살짝 뜨니 미라가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라는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치마주머니 속에 녹음기를 켜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보니 미라는 장롱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감도장을 보관하던 서랍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은 전날 은행에 개인금고에 맡겨둔 뒤였습니다. 뭘 찾니? 제가 묻자 미라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안 주무셨어요? 내 방에서 뭐해? 겨울 이불 좀 정리해 드리려고요. 한여름에? 미라는 잠시 당황하더니 웃었습니다. 미리 해두면 좋잖아요. 그래. 저는 며느리의 손에 들린 작은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제 서랍 열쇠였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니? 이게요? 내 서랍 열쇠잖아. 거실에 떨어져 있던데요. 그랬구나. 저는 다시 기억이 흐릿한 척했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뭐였지?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농담이다. 제가 웃잠이라도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미라는 훨씬 대담해졌습니다. 저를 완전히 정신이 흐려진 노인이라고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라는 제가 보는 앞에서 아들에게 서류를 내밀기도 했습니다. 여보, 여기에 사인해. 이게 뭔데? 회사 운영자금 대출 연장 서류. 도윤이는 서류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이 힘든 사람처럼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이게 우리 회사 이름 맞아? 미라는 신경질적으로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당신 회사 이름도 몰라. 알지. 그냥 확인하는 거야. 시간 없어. 빨리 사인해. 도윤이는 결국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미라가 서류를 챙겨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도윤아, 내 회사 이름이 뭐였지? 엄마도 알잖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태성 인테리어.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회사 이름은 태성이 아니라 도윤 디자인이었습니다. 태성 인테리어는 아들이 10년 전에 다녔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도윤아. 응? 내 회사는 도윤 디자인 아니니? 아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태성이라고 했어? 그래. 내가 왜 그랬지? 그때 미라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도윤 씨 요즘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너희 둘 중 병원에 다시 가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다. 제가 말하자 미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그냥 해본 말이다. 저는 다시 웃으며 넘어갔지만 미라는 한동안 저를 지켜봤습니다.
며칠 뒤 은행의 수진 과장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며느님에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알려주셨어요? 아니요. 오늘 새벽에 비밀번호를 5번 틀려서 계정이 잠겼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화가 났습니다. 접속한 곳을 알 수 있나요? 정확한 위치까지는 확인이 어렵지만 등록되지 않은 휴대전화에서 접속했어요. 그날 저녁 미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게 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입맛 없으시죠? 괜찮다. 조금이라도 드세요. 저는 죽을 먹는 척하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라야, 네, 내 통장 비밀번호가 뭐였지? 미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제 물어봤잖아. 제가 언제요? 내가 잘못 기억했나 보다. 어머니, 그러니까 검사를 다시 받아보셔야 한다니까요. 미라는 자연스럽게 제 말을 제 기억력 문제로 돌렸습니다. 그때 서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서윤이는 저를 보자마자 방으로 들어가자는 눈짓을 했습니다. 밤이 깊은 뒤 아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이상해요. 어떻게? 오늘 저 데리러 학교 앞에 왔는데 다른 학교로 갔대요. 다른 학교?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학교에서 1시간이나 기다렸대요. 서윤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피곤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무슨 일이 있었니? 아빠가 지난달에 집에 오는 길을 잃었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아무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머니가 알면 아빠 회사 뺏으려 할 거라고. 내가 왜 아들 회사를 뺐니? 모르겠어요. 서윤이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빠가 쓰던 전화예요. 엄마가 버리려고 했는데 제가 숨겨놨어요. 휴대전화에는 녹음 파일이 여러 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거래처와 통화한 내용, 혼자 중얼거린 음성, 병원 예약 문자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녹음에는 미라의 목소리도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병원 다니는 거 회사 사람들한테 들키면 끝이야. 나 무슨 병인데? 병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야. 의사가 검사 더 받아보라고 했잖아. 검사 받으면 기록 남아. 대출도 끊기고 거래처도 다 떨어져 나가. 엄마한테 말할까? 어머니가 알면 당신 회사 정리하라고 할걸.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정신 차려. 지금 우리를 살릴 사람은 어머니 돈밖에 없어. 다음 녹음에는 도윤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라야, 나 자꾸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나 무서워. 당신이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아무 일도 없어. 나 엄마 얼굴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는 아들이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미라는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제 재산을 빼앗는 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네. 아빠가 병원에 갔다는 문자는 남아있니? 네. 예약 문자랑 검사 결과 알림도 있어요. 병원은 며칠 전 제가 검사를 받았던 바로 그 의원이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미라가 통화하며 말했던 병원 기록번호. 기록번호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름만 바꾸면 된다면서요. 그 기록번호는 제 것이 아니라 아들 도윤이의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검사 기록을 이용해 제 이름으로 된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접수창구에서 아들의 기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가족이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저는 전날 녹음한 도윤이의 목소리와 서윤이가 보관한 병원 문자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시 뒤 원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께 자세한 내용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드님께서 최근 인지기능 검사를 받은 것은 맞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나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인지장애나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분이 이후 예약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며칠 전 저를 여기로 데려온 이유가 뭘까요? 저희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가족 안에서 두 분이 연달아 검사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제 검사 결과를 누가 요청한 적 있습니까? 의사는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님께서 진단서 발급 가능 여부를 여러 번 문의하셨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아닌 이상 발급할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혹시 병원 양식이나 기록번호를 밖에서 조작할 수 있습니까? 정식 진단서에는 보안 표시와 발급 번호가 있어서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위조한다면 범죄입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며느리가 실제로 서류를 움직이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미라가 계획한 일을 정확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 미라에게 말했습니다. 미라야, 네, 어머니. 내가 생각해봤는데 재산 관리를 너희한테 맡기는 게 좋을 것 같다. 미라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요즘 자꾸 정신도 없고 집문서라도 잃어버리면 큰일 아니니. 잘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제가 찾아볼게요. 장롱 밑에 인감도장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보인다. 미라가 잠시 저를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곳에 두셨겠죠. 그럴지도 모르지. 그날 밤 저는 일부러 화장대 서랍에 오래전에 쓰던 막도장을 넣어두었습니다. 인감도장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등록되지 않은 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위에는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증 복사본도 놓아두었습니다. 새벽 2시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 숨소리를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미라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랍을 여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챙겨나가는 발소리까지 녹음기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라는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은행에 같이 가실래요? 은행은 왜? 통장 정리도 하고 자동이체도 확인해야죠. 오늘은 피곤하다. 그럼 내일은요? 내가 알아서 해. 제가 말하자 미라는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럼 위임장만 써주세요. 위임장. 제가 대신 처리할 수 있게요. 미라는 이미 작성해 놓은 위임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통장 정리가 아니라 예금 해지, 대출 신청, 담보 설정과 관련된 권한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제가 말하자 미라는 중요한 부분을 손으로 가리며 설명했습니다. 그냥 자동이체 확인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름만 쓰세요. 내가 글씨를 자꾸 틀리는데 내가 써주면 안 되니? 제가 쓰면 안 돼요. 어머니가 직접 쓰셔야 해요. 왜? 은행 규정이 그래요. 저는 일부러 펜을 들었다가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네. 미라는 제 손에 펜을 쥐어주었습니다. 천천히 쓰시면 돼요. 저는 위임장에 제 이름 대신 남편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상철. 미라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틀렸어요. 이게 내 이름 아니니? 어머니 이름은 한정이에요. 그랬나? 저는 멍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미라는 위임장을 구겨버렸습니다. 내일 다시 쓰면 돼요. 그날 오후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며느님이 지점에 다녀가셨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어머니가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곧 본인이 재산 관리를 맡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진단서와 위임장을 준비 중이라고요. 언제 다시 온답니까?
금요일 오전에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금요일은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수진 과장과 지점장 그리고 복자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라가 가져오는 서류를 확인하고 실제로 대출이나 담보 설정을 시도하는 순간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미라는 제개죽을 끓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푹 쉬세요. 어디 가니? 도윤 씨 회사에 잠깐 다녀오려고요. 그래. 미라가 나간 뒤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집 앞에는 복자와 변호사가 차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하니 미라는 이미 상담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라 앞에는 통장 사본과 위임장, 제가 준비해둔 막도장, 그리고 치매 진단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상담실 밖에서 안쪽 대화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직접 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은행 직원이 묻자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외출이 어려워요. 치매 증상이 심해서 집 밖에 나오시면 길을 잃으세요. 위임장에 적힌 서명이 기존 서명과 다른데요. 치매가 있으셔서 글씨가 자꾸 달라져요. 대출금 사용 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 생활비와 요양비요. 3억 원 전부를요? 미라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요양시설 보증금도 필요하고 집 수리도 해야 해요. 지점장이 진단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진단서 발급일이 사흘 전으로 되어 있네요. 네. 병원에 확인 전화를 해도 될까요? 미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환자 개인정보인데 마음대로 전화해도 되는 거예요? 본인 확인과 위조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미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환자 보호자예요. 며느리가 어머니 재산 뺏으려고 이러는 줄 알아요? 바로 그때 제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게 궁금하구나. 미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길을 잃어서 못 나온다던 사람이 혼자 잘 찾아왔지? 어머니가 어떻게? 저는 미라 앞에 놓인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내가 어젯밤 내 방에서 가져간 도장이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잖아요. 내가 줬다고? 기억 안 나세요? 미라는 끝까지 제 기억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방에 들어와 서랍을 열고 도장을 가져가던 소리가 상담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은 인감 도장이 아니다. 네. 내가 훔쳐갈 줄 알고 넣어둔 막도장이야. 지점장이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치매 진단서를 가리켰습니다. 병원 기록번호도 확인해 보세요. 지점장은 미리 전달받은 병원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발급번호를 확인한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럴 리 없어요. 미라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병원에서 받은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받은 진단서니? 제가 묻자 미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정의 이름으로 받은 거 맞니? 그때 상담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아들 도윤이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미라야, 여기서 뭐해? 당신은 왜 왔어? 당신이 은행으로 오라고 했잖아. 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해. 도윤이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래, 엄마가 집을 우리한테 주기로 했어? 그런 적 없다. 미라가 엄마가 약속했다고 했는데. 도윤아,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아니? 아들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월요일 아니야?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아니? 회사 근처 은행이잖아. 아들 회사는 그곳에서 차로 40분이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라야, 나 이상해. 당신 피곤해서 그래. 아니야. 나 아까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도 기억이 안 나. 조용히 해. 나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야? 아들은 미라가 들고 있던 진단서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내려다보다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기록번호. 도윤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내 거잖아. 상담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내가 병원 갔을 때 받은 번호잖아. 미라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잘못 기억한 거야. 아니야. 도윤이는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의사가 검사 더 받아보라고 했어. 그런데 내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라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며느리의 계획을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도윤이는 이미 병원에서 인지기능 저하 소견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미라는 아들의 병을 숨긴 채 사업을 계속 운영하게 했습니다. 대출이 끊길까봐, 거래처가 등을 돌릴까봐 치료와 검사를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의 진단 기록을 이용해 제 이름으로 된 가짜 치매 진단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치매 환자로 인정되면 아들이 후견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단력이 흐려진 아들을 미라가 조종해 제 재산까지 관리하려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니? 제가 묻자 미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누구를 살린다는 거니? 도윤 씨 회사가 망하면 우리 가족 다 길바닥에 나앉아요. 그래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 어머니는 집도 있고 상가도 있잖아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3억만 빌려주시면 다 해결된다고요. 그러면 나한테 부탁했어야지. 부탁하면 주셨을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회사 사정과 상환 계획을 제대로 설명했다면 일부는 도와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3억이라는 돈을 아무 조건 없이 내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미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안 주셨을 거예요. 내가 안 줄까 반할 치매 환자로 만들었니? 어차피 나중에 도윤 씨한테 갈 재산이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연민도 사라졌습니다. 내가 죽은 뒤의 일을 왜 내가 지금 결정해?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 미라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너는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면서 내 남은 인생은 빼앗으려 했구나. 미라는 고개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저만 잘못한 거 아니에요. 도윤 씨도 동의했어요. 아들은 바닥에 앉은 채 멍하니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당신이 사인했잖아. 미라는 가방에서 여러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서명한 대출 신청서와 위임 동의서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이는 그 서류가 무엇인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난 회사 서류라고 해서 사인했어. 당신도 어머니 돈 필요하다고 했잖아. 언제? 지난주에. 기억이 안 나. 도윤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날 아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아들에게는 젊은 나이에 나타나는 인지기능 장애가 의심되었고 즉시 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거래처 이름을 잊고 약속 시간을 반복해서 묻고 익숙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사업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모든 사실을 숨겼습니다. 회사 통장과 도장도 자신이 관리하며 아들에게 계속 서명만 시켰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과 변호사가 미라의 가방과 집에 있던 서류를 확인하던 중 아들 명의로 받은 대출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 운영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은 대출 중 상당액이 미라의 개인 계좌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미라는 그 돈으로 기존 빚을 막고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제 집을 담보로 마지막 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며칠 뒤 서윤이가 제게 작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하나 건넸습니다. 할머니, 이거 엄마 책상에서 찾았어요. 뭔데? 엄마가 아빠 옛날 휴대전화에 있던 파일을 옮긴 것 같아요. 저장 장치 안에는 사진과 녹음 파일뿐 아니라 미라가 검색했던 인터넷 기록도 들어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 재산 처분 방법. 성년후견인 부동산 매매. 인지장애 배우자 대신 대출 받는 법. 그리고 제가 치매 진단을 받은 뒤 아들을 후견인으로 신청하는 서류 초안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폴더를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폴더 이름은 시설이었습니다. 안에는 아들을 입소시킬 장기요양시설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이상 떨어진 지방의 작은 시설이었습니다. 입소 상담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자주 방문하기 어려움. 장기 입소 예정. 인지 상태 악화 시 외부 연락 제한 요청. 미라는 제 재산을 손에 넣은 뒤 아들을 멀리 떨어진 시설로 보내려 했습니다. 도윤이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자신이 모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날 병실에서 저는 미라에게 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도윤이를 여기에 보내려고 했니? 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혼자 어떻게 간병해요? 그래서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어. 치료한다고 나아지는 병도 아니잖아요. 의사가 그렇게 말했니? 미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서웠던 건 도윤이 병이 아니야. 저는 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이가 병 때문에 회사와 돈을 내 손에서 빼앗길까 봐 무서웠던 거지. 전 가족을 지키려고 했어요. 내가 지키려 한 건 가족이 아니라 내 자리였다. 미라는 끝까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들의 사업 실패와 병, 쌓여가는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절박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을 조작하고 병을 숨기고 환자를 이용하는 일은 가족을 살리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도윤이는 며칠 뒤 잠시 정신이 맑아졌을 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래. 미안해. 내가 왜 미안하니? 내가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나 봐. 너는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사인했어. 그래도 내가 엄마를 못 지켰잖아. 아들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치매인 줄 알았어. 내가 그렇게 믿게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까. 나 정말 엄마 얼굴도 잊어버릴까?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릴 때 열이 나면 제 손을 꼭 붙잡고 잠들던 그 작은 손이 어느새 주름지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잊을 수도 있겠지.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어떡해? 내가 기억하면 돼. 엄마가? 그래. 내가 나를 잊어도 나는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걸 기억할 거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자. 뭔데? 내가 널 돌본다고 해서 내 삶을 모두 버리지는 않을 거다.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문가 도움도 받고 병원 치료도 받고 필요한 시설도 이용할 거야. 내가 혼자 너를 업고 끌고 다니지는 않을 거다. 응. 너도 치료받아야 하고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한다. 저는 그 말을 아들에게 하는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아프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저를 냉정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지고 나면 아들을 지킬 사람도 없어집니다. 저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사랑이라는 이유로 제 삶과 재산을 다시 누군가에게 맡기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미라는 사문서 위조와 위조 서류 행사,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 명의의 대출과 회사 자금 사용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미라는 경찰서에 가기 전 제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만 도와주셨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저는 미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니다. 전부 어머니가 돈을 안 주셔서 생긴 일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다면 도와줄 방법을 함께 찾았겠지. 지금이라도 고소 취하해 주세요. 내가 훔치려 한 건 돈만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내가 내 정신으로 살아왔다는 사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는 내 기억을 흔들어서 나조차 나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열쇠가 냉장고에서 발견됐을 때, 지갑이 쌀통에서 나왔을 때, 약이 사라졌을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정말 내가 넣어두고 기억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 병이 시작된 것은 아닐까? 그 두려움은 돈을 잃는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나는 그 일까지 잊어줄 생각이 없다. 몇 달 뒤 아들의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남아있던 자산을 정리해 직원들의 밀린 월급과 일부 채무를 갚았습니다. 모든 빚을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금씩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도윤이는 병원 치료와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받고 있습니다. 상태가 좋은 날에는 저와 함께 공원을 걷고 나쁜 날에는 같은 질문을 10번씩 하기도 합니다. 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이다. 잠시 뒤 아들이 다시 묻습니다. 엄마, 오늘 무슨 요일이야? 화요일. 저는 매번 같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가끔 힘들고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참지 않습니다. 전문 돌봄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하루나 이틀은 복자와 여행도 다녀옵니다. 저는 더 이상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제 자신을 없애지 않습니다. 손녀 서윤이는 주말마다 제 집에 옵니다. 엄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한 아이지만 저는 서윤이에게 엄마를 미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군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덮어달라고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어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 알아요, 할머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대신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서윤이는 제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집과 상가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 동의 없이는 누구도 담보를 설정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절차를 마련했고, 제가 실제로 판단 능력을 잃게 될 경우를 대비한 임의 후견 계약도 따로 작성했습니다. 후견인으로는 아들이나 며느리가 아니라 변호사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지정했습니다. 손녀의 대학 등록금도 별도의 계좌에 넣어두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끝내고 은행을 나오던 날 수진 과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마음 놓으셔도 돼요. 마음을 완전히 놓으면 안 되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지. 수진이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또렷하세요. 은행 유리문에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흰머리가 많이 늘었고 얼굴에 주름도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분명히 저였습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한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니 감나무 아래에 노란 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아들이 마루에 앉아 저를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저 나무 아빠가 심은 거지? 그래. 내가 어릴 때도 있었나? 내가 중학생 때 심었어. 도윤이는 한참 나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기억이 안 나. 괜찮다. 저는 감나무 아래 떨어진 잎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내가 기억하니까. 아들이 웃었습니다. 잠시 뒤 아들이 또 물었습니다. 엄마,
왜?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화요일이다. 아까도 물어봤어. 2번 물어봤다. 미안해. 3번 물어봐도 괜찮아. 저는 빗자루를 내려놓고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기억은 언젠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름 하나가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고 어제 먹은 반찬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과 사람의 존엄을 잃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은 제가 기억을 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도 통장도 인생도 쉽게 가져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가장 중요한 것을 잊은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가족이 지켜야 할 선을 잊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었고,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과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끝까지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제 기억을 대신 판단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누구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 삶을 빼앗지 못하도록. 저는 오늘도 제 이름으로 통장에 서명합니다. 한정희.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또박또박. 아직 제 인생의 주인은 저 자신이니까요.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고민스럽고 힘드실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나를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겁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